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동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범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준입니다. 예, 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경식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민주당이야 일단은 승리 여사를 몰아서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된 각종 법률들, 네. 그다음에 특검 사안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제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나마나 윤석열이 그것을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김건희 특검 이런 거는. 예. 아니요, 그렇게 쉽게 못할 가능성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재발의를 하게 되면은 아예 국힘까지 나서서 오늘 안철수도 김건희 특검을 동의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국힘 내부가 분열하는 이런 양상이라서 어쨌든 만약에 그런 것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원내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당장은 그 민주당의 이 당면 과제는 이른바 우리 해병, 최상병, 그 특검 그것이 지금 아마 본회의에 4월 달에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이 끝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특검 통과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둑이 제발 저리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지금 앞에 저가 문제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4월 국회를 어떻게든지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안 열어볼까. 그런데 안 열 수는 없을 겁니다. 가서 문을 잠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가 개회를 하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이런 절차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협의한다라고 하면서 시간 질질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열리면은 이제 이거 떨어진 놈들이랑 해가지고서나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가부적인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 뒤에 막후 어떻게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장 닥쳐진 과제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옹기랑수인데 윤석열이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있습니다. 네. 멘트들 만나게 또 나오는 멘트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면 일단 과연 영수회담 제의를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제를 뭘로 할지 그럼 좋다 여기서 만난다고 한다면 의제하고 안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그렇게 해서 실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사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당한 타협수를 만들어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제로라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할 수도 있다. 있어요. 일단 최상병 잠깐만요. 이제 좀 길어지니까 스톱하시고 안 된다 그러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21대와 22대가 뭐가 다른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똑같아요. 지금의 당선자로 보면 21대 국회보다 어떻게 보면 진보 개혁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져요. 네. 그런데 그러면 21대와 같은 22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동적인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가 저는 우리의 숙제라고 봅니다. 가만두면요. 국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나 그랬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촛불연대를 파기한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가반의가 그렇고 또 그렇게 갈 수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수회담은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제안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이 별로 이거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문에 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 오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가서 무슨 밥이나 처먹고 진정성 없는 사과도 안 하는데 영수회담 하자면 그건 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사과한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난센스라고. 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사과라든가 타협안이라든가 뭐 있어야지. 차단방송, 김건희 특별 이런 정도는 받아줘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받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윤석열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의 생각에는 박근혜가 사과한 것으로부터 탄핵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가 실제로 그래왔고 자기가 실제로 특검했잖아요. 여기서 사과하면요 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네. 똑같은 판이라고 보거든요. 조중동도 지금 등 돌리고 있고 재벌 등 돌리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자기를 지켜주고. 아니, 3연초가 안 돼, 뭐, 지켜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영수회담 같은 거를 제안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좋습니다. 보는 겁니다. 그게 맥심이 아니니까. 자, 예. 그건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이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중심 체제가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어쨌든 네. 뭐, 개혁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개별 보면 개혁성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과거 같은 수박 소리 듣는 그런 의원들은 좀 많이 줄지 않았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도부가 잘 해나가면, 수박 소리는 그만두고 제대로 되게 좀 싸움을 하는 이런 야당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견인하고 요구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체적 입장에서 저는 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에서 네. 민주당을 견인 수동하는 역할이 더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광장 정치라고 좀 얘기해 주죠. 광장 정치. 네. 자, 그럼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뭐 유리한 국면입니다. 네. 그리고 거부권을 예전만큼 쉽게 윤석열 행사하기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거부권과 지금의 거부권 반이 달라지죠. 틀리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엄청 화가 날 겁니다. 이제 거부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국민적인 항쟁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조중동도 받으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도 이탈자 아니 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네. 거부권 행사하고 밤잠을 못 자요. 그렇지. 네. 수계산하느라. 개그는 숙계살 이게 되는 계산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가 하든 하겠죠. 자, 그러면 천공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천공이 하겠네. 아 그렇지. 천공이 2000공이래. 그래서 2000이 나온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진보당이 원내 진출에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연합당을 다 치자면 14석인가요? 그렇고 진보당만 놓고 보면 3석 예. 정도 되는데요. 이 진보당의 향후 대응 과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진보당은 저는 진보당의 사실은 이번 선거로 진보 정당의 대표성을 다시 한번 12년 만에 되찾는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민심에 충실히 공부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민심에 자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놨어요. 82명의 후보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사퇴를 했어요. 아니 어느 당이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82명이 4년 동안 자기 텃밭을 가꾸고 이거를 나가야지만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놨어요. 그게 이제 일사불란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사실은 이 노선의 승리라고 봅니다. 연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진보당. 그런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실은 원내교섭단체,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막 얘기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교섭단체로 들어가서 진보당이 원내에서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리 정치를 앞장섰을 때 드디어는 진보당이 예전에 2014년에 민주노동당이 했던, 그리고 2010년 광병 투쟁 당시에서 민주노동당이 했었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시기가 왔고 진보당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네. 뭐 중요한 진보당의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진보당이 이제 국민적인 의사,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내부의 토론과 논쟁들을 하더라도 어쨌든 보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앙 정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거는 뭐 열심히 알아서 할지, 뭐 그건 이 지도 잘해왔어요. 중앙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보당이 더 많이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토론도 되고 이러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되면 충분히 진보당이 비단 진보 정당만의 선두주자가 아니고 좀 국민적인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기사님. 사실 이번에 진보당의 이 원내 진출은 정말 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할 것들이 이번에 사실 누구나 기대했던 저 인천 아니죠 부산 연제구의 네. 노정현 후보가 참 그 반 결집으로 인하여 역풍으로 인해서 안 됐는데 저는 그 부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는 그런 역풍에 의해서 결집된 것이 저됐던 거지. 소위 말하면은 얘들이 얘기했듯이 무슨 종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저겠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종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색깔은 그리고 그것은 사회 주류 세력도 이제 주류도 아니다. 사회적 주류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진보당으로 중에 그런 것들에 겁먹지 말고 물론 뭐 그런 거 같고 겁먹지도 않았지만 겁먹지 말고 내가 겁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겁먹지 말고 네. 과감하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연합과 연대를 얘기하면서 내에 원내 교섭단체가 못 만들어지면 하다못해 포럼이라도 형식으로 해서 원내 진보 블록이라도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의 사실 원내 교섭단체의 주의를 차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에 진보 블록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휘와 역할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의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네, 진보당이 들어가서 잘해라 다 이런 얘기죠. 뭐 잘해라, 뭐 잘할 것 같긴 하네요. 진보당의 원내 진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물러나려면 3년이나 남았거든요.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이준석도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도 3년 뒤가 확실합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빨리 쫓아내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향후 어떻게 흘러갈까? 윤석열이가 3년을 마저 채울 것인가? 아니면 잘릴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그 3년을 못 참는 우리가 3년에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누가 먼저? 위원장님? 이거는 뭐 우선은 저는 올해 하반기가 매우 핵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원구성 되고 원구성 되자마자 바로 거부권 행사했던 9개의 법안과 관련해서 전부 다 재발의를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못 받겠죠. 그런데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그렇죠. 투쟁이 발대될 거고 거기에 사실은 지금 4월 경제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국민적 분노도 못 살겠다 가라보자 그렇죠. 이렇게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 반민주 파쇼적인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함께 분노한 민심이 결합돼서 거리 정치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승부수가 올해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모두 모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1차 끝장내는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네, 올해 안에 끝내자. 네, 끝내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의 지름길은요, 거리 투쟁입니다. 그 광장 정치입니다. 광장 정치로 여론이 확대됐을 때 드디어는 국회가 움직이고요. 네. 드디어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6월 항쟁의 경험을 우리가 잘 반추해서 그때도 광장에 뭐 수백만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때 그 운동본부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다 해산되고 결국은 다 성과들은 문재인한테 다 갔는데 그때 그렇게 유월항쟁은 문재인이 아니죠. 아니 저기 우리 촛불항쟁. 촛불항쟁, 유월항쟁이라고. 그러니까 6월 항쟁이라고 그랬어요? 촛불항쟁 때 2016년 촛불항쟁 때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진보당의 해석이 이 의석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네. 사전 준비 작업들도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 예. 국민적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대연합을 체계를 만들고 현재의 그런 연대연합 체계들을 더 강화 확대시키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전망 이런 것들 담은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정책과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정부의 상을
국민들한테 같이 공감해 나가는, 넓혀 나가는 이 사업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쟁이 광범위하게 진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이상 민주당한테 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투쟁이 같이 돼야지 국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건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두 분이 하셔야지 그 사업을. 여기 김태원 선생님.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다 우리 아닙니까? 주재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스팔트나 거리라고 하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그렇지. 광장 광장정치. 좋습니다. 광장 정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네, 광장 광장 정치. 광장 정치. 그래서 광장 정치만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런 거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그렇죠. 주체들을 잘 세우는 사업들이 같이 돼야 그건 돼요. 이제 하시고 네. 이사님 광장 정치로 끝내자. 네. 아니죠. 광장 정치가 네. 기본이 되고 이 광장 정치의 기본의 틀과 사실은 이 광장 정치로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장 정치가 시작이고 광장 정치가 담보가 되고 광장 정치의 그 근간 하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광장 정치를 통해서 스스로 하야 하면 좋죠. 뭐 근데 내려가도 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가 물러날 윤석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탄핵으로 가면 정말 이 절차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상당히 좀 많아요. 아까 이 그런 되치기 할 위험성 물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건 아니지만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사실은 개헌을 통해서 조직적인 시켜야죠. 뭐 이제 어쨌든 개헌 얘기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시고 깊이 있게.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올해 안에 끌어내릴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 분이 논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십시오. 예. 뭐 논의에 우리가 김태형 소장한테 붙일게요. 예, 그럼요. 저는 그렇죠. 그 용산에 가서 묶어갖고 나오자. 이쪽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멧돼지 그럼 사냥철. 그럼 저 갈 길은 먼데 네. 저 마음은 급한 그러니까요. 저기하고 같이 가서 멧돼지 묶자. 자 자, 어쨌든 뭐 세 분이 앞으로 잘 논의하셔서 올해 안에 끝장내는 걸로 하시고 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총선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요. 결론 하고 싶은 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예, 우리 뭐 박 선생님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재준 위원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혁성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현재 이 민주당의 새로운 22대 원내 진출의 면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개혁성보다는 전문성이 좀 많이 첨부돼서 그 개혁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전문성이 돼서 이게 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민주당에 대한 견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대와 연합 정신들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과제이고 책무인 것 같아요. 네. 내부에서 와 민주당 자식들 원래 그러니까 하고 쳐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올해 내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뭐 선전했었던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송명성, 현명, 윤석열 퇴진 3년이 길다 이거였잖아요. 두 번째 신뢰. 이 두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열석을 우리한테 진보 민중 진영에 주었거든요. 열석 니네만큼 네가 광장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라고 저희는 명령한 거라고. 열석에 과제를 주었다고? 네, 열석을 다 만들어, 열석을 주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신당 예. 얘기하는 것 같아. 네, 과제를 주어온 거다. 네, 과제를 준 거다. 그 열성만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박하고, 두 번째 헌신하며, 세 번째 그를 통해서 신뢰성을 얻으면 우리는 올해 하반기 길지 않게 윤석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네. 그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정세가 변할 거다. 저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기본은 현재 우리가 한반도가 한반도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한국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는 어쨌든 이 미국의 그동안에 차지했던 국제적인 중심 지위가 무너지는 이런 시기라서 미국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라서 한국 역시도 이게 꼭 예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은 이상하게도 지금 전쟁 분위기가 전쟁 위험이 별로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과 일본이 가서 힘을 합치는 이런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 위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가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미국한테도 할 말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부 구성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우리가 이 자주적인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항상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미국에 추종하는 이런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 세계가 자주적인 이 태도를 가진 정부들이 쓰듯이 한국도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지향을 가진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다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긴 시간 좋은 얘기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따로 맞습니다.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